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주 역사 이야기 30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공릉장, 즉 봉일천장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도 봉일천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봉일천 어디를 갈 거냐면요. 먼저 음, 봉일천에는 그 대원교회가 있는데 이 대원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6분이 세우게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거기를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교회가 엄청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이제 언더우가 그 세브란스 연세의전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허가 나는 거는 못 보고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세운 세브란스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망해가려고 할 때 그거를 살린 사람이 바로 봉일천에 살고 있던 송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원교회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가면 교회 벽에 이런 사진들이 쭉 붙어 있어요. 그것이 역사를 말해주는 건데, 근데 이것이 한때 주건리 교회, 그리고 동네 이름도 주건리라고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선말 대원군하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여기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언더우드 선교사, 그 세브란스를 세우신 분,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온 분 중에 목사가 된 분 사진이고요. 이거는 그 교회를 세운 6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 48년 주일학교와 이제 그 교회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전쟁이 나서 51년 이렇게 그냥 폭격을 맞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53년 장덕수 씨 주선으로 교회가 이렇게 돌 건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대원교회는 이렇게 이제 1901년 그 일제 우리가 이제 합방된 게 1910년이죠. 근데 그 한 9년 전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한국에는 그 미국계 장로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1866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평양에 입국했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순교자 1호로 꼽히시죠. 그리고 또 미국 선교사들의 전도를 통하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세운다 그랬죠. 근데 여기 대원리는요.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이순호의 전도로 기도경, 임봉준, 배영윤, 김경재, 송석현, 송태은 씨 등 6명이 영천시장에서 장사를 하러 이제 다니던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이곳 대원리에 이제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3년쯤 지난 다음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면서 크게 일어났다고 하죠. 언더우드는 자신의 돈으로 부지를 그 연희동에 부지를 사고 그 13년 후에 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허가가 나는 거를 보지 못하고 1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해석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 다니던 학생, 주일학교 다니던 학생 36명이 봉일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9년 일인데 일본 그 신사 참배와 같은 절을 하는 걸 보고 거부를 해서 퇴역을 받았어요. 이 사건이 그때 대통령 이승만인데 거기까지 보고가 되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하죠?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대원교회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퇴학받았던 학생들은 무사히 학교에 다니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신앙비 뒤쪽에 가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대부분 장로님이나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아직 한 분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는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21개의 그 언더우드가 세운 자매 교회가 있죠. 근데 언더우드는 선교 활동을 아니라 너도 배우고 나도 배워서 깨어나자.
이런 의미로 학교 설립을 한 것이 더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886년에는 정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제학당, 경신학당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세문안교회를 바로 이제 그 다음에 87년에 창설을 하고요. 더 발전지향적으로 커나갈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경신학당대학부를 설립했는데 그게 바로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먼저 자신이 미국에서 받은 5만 2천 달러 그리고 조선으로 귀국 후에 받은 2만 5천 달러로 1616년 연희동에 있는 땅 30만 평을 사서 시작을 했죠. 1년에 이제 허가가 난 거죠. 자, 아까 이렇게 퇴학 맞았다는 봉일천 초등학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6.25 때도 여기서 이제 모였던 군사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런 집결지로 또 수해가 날 때는 여기서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내기도 했던 학교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하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부제가 붙는데요. 그는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13세 되더니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그 갑신정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1884년 7월 28일 25살의 나이로 최초로 장로교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이 됩니다. 1884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개화파들이 일으킨 이 갑신정변으로 우리나라가 혼란했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 서려면 그때는 이제 또 일본어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일본어도 배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1999년 양화진 외국인 묘소에 언더우드 가정묘지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묻혀 계십니다. 자, 언더우드. 한국에서 한 일들 중에는 첫 번째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붙는데요. 세문안교회도 처음 세우고 오선지학보를 이용한 첫 찬양가도 처음 했고 성서번역위원회와 한국 최초의 기독교 서적 출판사인 조선선교서회도 처음, 순한글판 그리스도 신문도 처음. 당시 전도가 목적이긴 했지만 신문에는 여러 가지 선진 근대 정보가 담겨 있고요. 지식이 담겨 있었고 뭐 농사법, 근대적 기계를 다루는 법, 위생 문제 등이 실려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깨어나게 이렇게 하게 한 거죠.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교회가 무너져 이제 그 대원교회 53년 10월 전쟁이 끝나 장도수 주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1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더 필요하니까 2층에 그걸 헐지 않고 더 올려 세웠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이 건물이 형태가 다른데 그것도 역사를 말해주는 거겠죠. 이때 대통령이 예배 때 오려고 했으나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대원교회로 57년에 그 명칭을 되찾죠. 그리고 대원이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2년 현재 대원교회는 122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 되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대원교회.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봉일천 사리, 즉 통일로에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공릉 조금 전에 산 넘어가 이제 공릉이라면 요 산 이쪽이죠. 여기가 바로 봉일천 사리인데요. 여기를 송암리라고 하고도 여기 이제 송암농장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렇게 경지 정리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제가 파주 역사로 동화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모습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렇기 전에도 여기를 나가다 보면 여기는 논들이 참 번뜩번뜩하고 잘생겼다 뭐 이런 생각을 그전에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때 경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남아 내려오는 거였죠. 지금 여기가 바로 캠프 그리브스가 있었던 자리 철수하고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이죠. 지금은 이제 코스모스를 이렇게 심어 놓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송암 조병학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 최초로 장로교 선도사로 이렇게 지명을 받아서 그랬던 해가 1884년이라고 그랬죠. 근데 묘하게도 조병학 선생님이 그 해에 태어납니다. 어, 이분이 4월 달에 태어났고요. 언더우드는 7월 달 우리나라에 임명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당진 등지 100정보가 있었고 파주, 양주 등에 이제 30정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1920년 서대문에서 한성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파주와 양주 등의 대소유주, 그 다음에 30년대에는 동일천사 아래 13만 평의 땅에 송암농장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조선 나예방협회에 상금을 내기도 했고요. 또 조선물산 장려회 조사를 해서 이사로 선임이 되기도 했고요. 33년에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 후원회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있다가 세브란스에서 찾아와서 이걸 기부한 게 아니라 이때부터 이렇게 세브란스의 후원회로서 준비위원회로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다가 또 조선군 사령부 애국기 경성제 1호기 구입비로 또 돈도 내고 조리면의 호우로 이제 피해를 입으니까 주민들에게 쌀도 전달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경지정리 작업도 했고 이런 과학영농의 시작은 벼의 수확량이 확 늘어서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배우려고 일본에서도 기법을 배우러 견학을 왔고 지금도 그 마을 호를 따서 동네 이름이 송암동입니다. 그러다가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봉일천 송암농업학교의 설립을 추진했는데 그때 묘하게도 일본인 나에다가 선유리의 문산농업학교를 설립을 해서 어디가 선정이 되었겠어요? 당연히 일본인이 조선 총독에서 선정을 내려줬겠죠. 그래서 그 꿈이 좌절되었는데요. 나중에 60만 평을 세브란스에 기증하여서 세브란스를 살려냄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그냥 낸 게 아니라 이 학교가 정말 다 죽어가게 됩니다. 왜 죽어갔나?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보면 60만 평을 기부하고자 하고 작고를 했는데 아들 조중환 씨가 선진의 유언을 받들어 재산을 기부했다고 연세대학교 백년사와 의학 백년사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시대를 보면은요. 그 38년 신사참배를 강요를 하다가 그거를 반대를 하면 선교사들을 귀국시킵니다. 그러다가 또 미일 감정이 약화됐던 일제의 탄압이 아주 더욱 강해질 때는 세브란스의 에비슨, 마틴, 앤더슨 등의 교수진을 모두 귀국시켜요. 이것도 이제 그 의학 100년 연세대학교사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1941년 8월 미국에 있는 일본계 재산을 미국이 동결을 시키면서 자금 동결령을 실시를 하니까 일제는 미국 선교계 학교에 이제 보조금을 거부하도록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입되는 학교 연비를 차단해서 재단의 부실화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학교를 문을 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의 부실을 명목하려 학교를 폐교시킬 목적으로 일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주만 진주 습격사건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에 남아있던 활동하던 미국의 선교사들을 간첩 행위를 한다고 모두 쫓아보냅니다. 결국 미국 선교계 보조금이 차단돼서 학교 재정이 어려워지자 그들의 각본대로 세브란스 재단이 부실하다며 폐교를 협박하게 이릅니다. 일제 탄압 회계위기에 몰리자 당시 교장이던 이용준 선생님은 학교 재단을 확충해 폐교의 위기로부터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조병호 선생을 찾아오는 거죠. 선교사를 설립한 학교를 지원했다가 후에 가해질 일제 보복이 두려워서 후환이 두려워서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1942년 일제 막바지 당시 조선 총독부는 세브란스 의학 전문과 연희 전문 이화여전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영준 교장 등의 이야기에 마음을 정한 조병 선생은 땅 60만 평을 내기로 했는데 기부 의사를 밝히고 실천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도 참 훌륭하죠. 그 아들 조중환 씨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기부를 하려면 먼저 10만 원을 총독부에 내고 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중환 씨가 첫 해 5만 원을 내고 다음에 5만 원을 내기로 하고
이제 즉시 파주, 양주, 당진, 아산 등의 거의 모든 당 60만 평을 토지 소유권은 이전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43년 봄에 세브란스 앞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소유권 이전 완료가 됩니다. 이로써 위기에 처했던 세브란스는 폐교를 노면하고 같은 폐교에 몰려있던 연희전문, 이화여전도 협박으로 벗어날 수 있었죠.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감내하며 기부를 감행했더니 조중환 씨에게 이제 일제가 악랄한 보복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서울 상공인 미국의 B-29 폭격기가 비행했다는 이유로 서울 주민이 소기 명령을 내리고요. 이를 고실로 서울 장교동에 살던 조중환 씨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그의 집을 허물어 버리죠. 일제의 집이 열리자 나이 드신 노조모를 모시고 모든 식구가 파주 공일천, 지금의 이제 송암동으로 내려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제 조선 총독부에 돈을 냈다고 일제 앞잡이라는 또 말까지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칠 노릇 아닙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낸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또 일제 앞잡이라고 하니 마을에 살기도 좀 정념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몇 달 후 조 씨에게 노무자 징용영장을 발부해서 끝까지 악랄하게 보복을 하려고 했는데 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징용을 피하다가 마침 그래도 이제 45년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한국전쟁 직전까지 여기 살았다고 하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가 30여 년간 전세살이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살다가 수유동에 정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신문기자와 그 봉일천 숨길 사업단에서 그 찾아갔을 때 조정환 씨가 그러더라는 거 그때까지 살아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이면서 이렇게 호탈한 웃음을 웃으면서 내가 아직까지 건강한 건 세브란스에 돈을 내서 거기를 살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왔고 그분이 태어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세브란스를 세웠고 세브란스를 살렸고 지금 우리가 많은 그 의료 혜택을 받는 그 병원을 생각하면 이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일제의 압력을 당당히 이겨내고 부친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실천하며 살아온 참 애국자가 그 송암동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좀 많이 불러줘야 되고 기억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봉일천에서 파주시청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 다리로 안 다니고 옆에 다리로 다니는데 이 다리를 말레이지아 교라고 합니다. 그 명칭에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말레이지아에서 보내준 돈으로 보태서 이거를 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산이 아주 민둥산이죠. 이때 이렇게 이제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가 몇 년인가 한번 볼까요? 다리가 놓인 배경,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60년에 수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64년에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설치되는데요. 그러다가 66년 두 나라 간의 수립 기념으로 말레이시아가 원조금을 조금 줍니다. 그래서 등원리 고산천 말레이시아 다리가 세워졌는데 그 다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다리였으면서 그 개통식 때는 대한뉴스에 나올 정도로 성대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말레이시아 원조금 5,000달러, 무슨 그냥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경기도 보조금 300만 원, 파주금비 200만 원의 사업비로 놓여지게 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자본 도움도 우리나라한테 절실한 때였고요. 그런 것이 성장의 발판이 되기도 했고 그 무렵은 월남전으로 파병을 해서 정말 나라가 뒤숭숭하면서도 외화는 이렇게 이제 벌어들였던 때였고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을 도약하며 우리나라가 이제 도약하기 시작한 때였죠. 그러다가 1970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가 농촌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근대화 운동으로 확대 발전하던 시절이었었죠. 북한은 그때 새벽벌북이 천리마 운동을 할 때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과 60년대 그런 걸 받아서 이렇게 다리도 놓고 이렇게 했지만 몇십 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문 나라로 변한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1985년 현대에서 말레이시아에 아시아에서 제일 긴 페낭대교를 놓는데요. 이것이 당초 입찰에는 프랑스가 이렇게 같이 겨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가 공사기간 단축을 제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편을 들어줍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빨리 완공을 해서 통행료를 받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당초 그런데 제시한 날짜보다도 2달이나 빠른, 또 프랑스가 제시한 날짜보다는 8개월이나 빠른 완공을 해서 정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이게 현대, 이게 중공업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커졌던 거죠. 그리고 또 3년 후인 88년에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89층 쌍둥이 빌딩을 지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짓고 하나는 일본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삼성이 지었는데 그 옆에 일본이 지은 건물보다 2시간 몇십 분, 몇 초 빨리 완공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어쨌든 기분은 좋죠. 이게 바로 페낭섬과 본섬을 잇는 대교인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마라톤 대회도 열리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쿠알라룸푸르의 쌍둥이 빌딩은 이렇습니다. 낮에 본 모습, 밤에 본 모습. 네, 정말 대단하죠.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우리의 기술진으로 가서 건물을 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참고문헌은요.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숨길 홈피 그것도 참고를 했고요. 또 제가 그 숨길 원고를 썼던 내용을 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페낭대교와 쌍둥이 빌딩 이야기 이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천은 정말 통일로가 있고 서울로 이어지는 그 대로변에 있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 3.1 만세 운동하는 사람이 잘 모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받아들이는 이런 문화도 좀 다른 시골 마을보다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언더우드라는 그 대단한 선교사가 여기 와서 은혜를 주면서 커지게 되었고 또 그런 거를 또 잘못되려고 할 때 봉일천에 살고 있던 송암 선생님이 그런 거를 또 살려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푸른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내려오는 곳이 바로 봉일천입니다. 봉일천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시간은 들으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훈훈하고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